문학 개괄하는 영상 잘 보고 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거기서 배웠던 사안들에 대해서 빠르게 기출을 통해서 적용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영상에서 얘기했던 대로 일단은 다음 순서 같이 진행할 건데요. 첫 번째는 기출의 맥락,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세 가지 있었죠. 뭐였죠? 저 보기 맥락, 지문 맥락, 그리고 선지 자체, 이렇게 아마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각의 기출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우선 기출의 맥락, 그 중에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출의 맥락은 크게 두 가지 요소, 제일 중요했던 게 이제 연결하다 라는 것, 그리고 수단과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바로 첫 번째 지문인 2022 수능 지문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2022 수능 지문 그 제가 그 설명란에 오늘 나갈 지문들에 대해서 올려놨을 건데 웬만하면 그걸 먼저 풀고 듣는 걸 추천을 하고 혹시 안 풀었더라도 정말 핵심만 딱 정리해 줄 거니까 안 풀었고 시간 없다. 그럼 그냥 끝까지 영상을 그냥 쭉 제 말을 한번 들으면서 복습하는 시간을 마지막으로 가져보세요. 자, 2022 수능 지문에서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일단 22번, 그 다음에 23번, 그리고 또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던 문제들 중에 하나가 자, 20번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세 가지 문제를 한번 볼 건데 네, 바로 22번을 보면 자, 이 문제 묵화와 북화를 중심으로 가와 나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묻고 있어요.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야. 오케이. 너희가 수능에서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1순위를 둬야 되는 목표는 뭐냐면 가장 방어적인 성질을 내가 골라야겠다라는 거겠지. 물론 적절한 게 가장 알맞은 거를 찾는 거지만 뭐지? 아니 요거 다 뭔가 조금씩 이상한데 뭐 어떤 게 답일까라는 고민하게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런 고민하게 되었을 때 이 방어적인 거를 찾아보라고 했어. 자, 그러면 지금 한번 1번에서 5번까지 쭈르륵 훑어보세요. 훑어보시고 가장 방어적인 선지를 골라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바로 해볼게. 지금 1번에서 5번까지 선지들을 쭉 봤을 때 쌤은 뭐가 제일 먼저 눈에 띄었냐면 이게 보이더라. 연결하여. 아니 이게 이때 당시에 문제 생겼던 이유가 뭐냐면 애들이 다 모든 선지가 다 틀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고민이 빠졌었단 말이지. 근데 1번 선지를 보면 일단 가 뒤에 나만 봤을 때는 나에서는 북창에서 바라본 산의 품에 주목하여 산이 주는 아늑한 분위기를 드러낸다. 화자 지금 뭐 하는데? 산을 보고 있지. 그리고 산을 보고 있으면서 그 산에 대해서 품이라는 걸 떠올렸어. 품. 그러면 이 품이라는 거는 사실 어떤 누군가의 품속 이런 거기 때문에 아늑한 분위기는 사실 맞닿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애들이 이때 당시에 어떤 걸 굉장히 고민을 했냐면 요 앞부분 가에서는 묵화와 박진알의 이미지를 연결하여 고향의 어두운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이걸 굉장히 애매하게 그리고 굉장히 틀리게 느꼈거든. 실제로 앞에 이제 지문 가서 보면 사실 여기서 여기 앞부분 여기거든.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앞에서 얘기했듯이 지금 묵화와 박진알의 이미지 연결하고 있다 했잖아. 일단 첫 번째로 아니 지금 황혼이 오고 있던 어두운 이미지인 건 알겠어. 근데 그게 박쥐나래랑 묵화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거에 약간 안 와닿았다는 거지. 물론 일단 박쥐나래에 대해서는 얘 밑에 황혼이 묻혀온다 했기 때문에 이게 어두운 분위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근데 요게 왜 요거랑 연결되지? 라고 애들이
굉장히 애매하게 생각했고 고민을 많이 했단 말이야. 근데 쌤이 수업 시간 때 뭐라고 했죠? 맞아요. 연결하다라는 것은 기출의 맥락에서 보았을 때 어떻다고? 굉장히 보편적인 개념이었다. 오케이. 그리고 어렵게 얘기하지 말자, 우리 직전이니까. 굉장히 보편적 개념이란 거는 뭘 의미하냐? 웬만하면 적절하다라는 거야. 왜? 나랑 쌤이랑 지금 트럼프는 연결돼 있어. 어떤 걸로? 사람이라는 개념으로. 그리고 숨을 쉬는 동물이라는 개념으로. 그리고 옷을 입고 있다는 개념으로. 사실 연결하다라는 거는 너가 생각한 만큼 뭔가 굉장히 엉켜 있어 이런 게 아니어도 다 연결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수능장에서 너희는 이런 연결하다를 봤을 때 바로 연결하다 보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적절한 것을 묻고 있어. 그럼 바로 얘는 맞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얘는 답이 1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2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23번은 사실 답이 4번인데 이것도 사실 좀 굉장히 오답이 높았던 이유가 4번, 5번을 굉장히 많이 헷갈려 했었어. 일단 5번부터 볼게요. 5번부터. 5번 읽어봅시다. 다에서 풀의 가치를 소와 나비의 행위와 연관지어 나타냄으로써 하찮게 취급되는 풀과 귀하게 여기지는 풀의 차이를 구체적 이미지로 보여주는군. 그럼 여기 파트를 우리가 잘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지문 가서 확인해 보라고 했지. 자, 여기 부분이거든요. 맞은 문장. 나에게는 비록 감정이 있지만 풀엔 감정 없으니 그것이 소의 목구멍을 채우는 것과 나비로 하여금 다투어 찾도록 하는 것을 어찌 달리 보겠는가? 지문에서 너가 돌아갔는데 어찌 달리 보겠는가? 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그럼 이거 서리법이잖아. 그럼 다르지 않다는 걸 의미하는데 잠깐만. 5번에서는 이게 차이라고 주어졌네? 이게 뭐야? 틀렸네. 하고 5번을 찍었다고. 근데 이렇게 하면 바로 3점이 날아가게 되는 굉장히 슬픈 방식이고, 실제로 여기서 어떻게 쓰냐면 이게 사실 쌤이 좀 걱정되는 파트 중에 하나기도 한데, 너희 수능 때는 100%는 아니지만 수필이 비연결 나올 가능성이 꽤 큽니다. 그리고 수필이 만약에 비연결 나왔을 때 굉장히 어려운 지문을 교수님께서 출제를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어렵다라는 거는 물론 표현이나 말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너희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야. 그런 게 정말 어렵거든, 현장에서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쌤이 어떻게 하라고 했지? 아까 문화 개관하는 영상에서도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를 한번 떠올려 줬으면 좋겠어. 이게 중심축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를 보고 이걸 가지고 모든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이 수필을 쓴 필자 하고 싶은 말은 딱 한 문장으로 귀결될 수가 있어. 그리고 그걸 찾아내야 돼. 그러면 그걸 찾아낸 그 문장으로 나머지 모든 문장을 최대한 뚫어 보려는 거야. 자, 이거를 너희가 지금 잠시 멈추고 스스로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 찾아봤다고 생각하고 바로 알려줄게. 이 지문에서의 가장 중요한 문장은 뭐냐면 이거야. 여기 자, 낳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으나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인간에 달려 있다. 사실 이게 결국 하고 싶은 말의 모두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크게 두 가지가 포인트야. 첫 번째, 일단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온다는 거. 이거 사실 우리가 쌤이 중세의 고전의 세계관을 얘기하면서 굉장히 많이 다뤘던 개념이죠. 그래서 요건 익숙할 거라 보고, 그러니까 낳는 것은 모두 하늘이 낳아준다는 거야. 그래서 동일한데, 근데 이게 인간이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거는 굉장히
천하게 되기도 하고 어떤 거는 굉장히 영화롭게 되기도 한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본질은 똑같은데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천한과 영화라는 게 달라 보일 수가 있는 거라고. 그러면 여기서 이 예시본을 보면 이게 이해가 돼. 그것이 소의 목구멍을 채우는 것과 나비로 하여금 다투어 찾도록 하는 것이라는 거는 일단 분명 달라. 둘 다 일단 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일단 소의 목구멍을 채우는 거랑 나비로 하여금 다투어 찾도록 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게 천한 것 같아? 그치? 소의 목구멍을 채우는 게 더 천한 거 아니야? 그냥 먹이로서 쓰이는 거잖아. 근데 나비로 하여금 다투어 찾도록 하게 된다는 거는 얘들 찾아와 주고 뭔가 감상의 대상이 되니까 이게 더 영화로운 거지. 그치? 그래서 얘가 천함, 영화로움. 이기 때문에 얘네를 굳이 다른 걸로 예시를 둔 거야. 하지만 아까 하늘에 낳는 것이 달려있다 했잖아. 즉 본질은 똑같거든.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하는 거야? 이것을 어찌 달리 보겠는가? 물론 인간 입장에서 보면 다르다고 볼 수 있지만 결국은 똑같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 한번 봐봐. 이렇게 봤을 때 다에서 풀의 가치를 소와 나비의 행위와 연관적 나타냄으로 하찮게 취급되는 풀과 귀하게 여겨지는 풀. 하찮게 취급되는 풀 뭐야? 천함. 귀하게 여겨지는 풀 영화로움이지. 그럼 분명 차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어떤 입장에서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치? 근데 너희가 만약에 이거를 아니 어찌 다르게 보겠는가 라는 표현만 굉장히 표면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이건 차이가 없다는 말인데? 이 말로는? 그러면 얘가 틀렸구나. 차이를 하시면 안 되지. 이렇게 해버린다고. 그게 아니야. 너희가 이런 수필과 관련된 문제를 판단할 때는 쌤이 방금 얘기한 너희가 중심축으로 잡은 이 문장을 나는 가장 중요한 어떤 기준점으로 가져가 주면 좋을 것 같아. 알지? 그래서 사실 5번은 맞는 거였고요. 애들이 4번은 반대로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는 건데 얘는 왜 틀렸는지 설명을 잘 못하더라고. 이걸 답을 4번을 찍은 애들도. 볼게. 다에서 귀한 대우를 받는 삶을 그런 속성을 가진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으로 나타냄으로써 인간과 가까운 공간은 적막한 분위기 환기하는군. 어?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 뭔가 부호가라고 하니까 인간 같고 그게 깊은 장막 안에 있으니까 인간과 가까운 공간. 그러면 뭐 적막한 분위기 맞다 할 수 있지 않나? 이걸 틀렸다 할 수가 있나? 라는 생각하게 된다고. 하지만 이렇게 되게 애매하게 느껴질 때 쌤이 수업 시간에도 분명히 얘기했지. 이럴 때 뭘 떠올려 보라고 했어? 수단과 목적의 관계를 잊지 말라고 했지. 자, 사실 모든 표현들은 목적에 불과해요. 예를 들어서 천사 같은 내 여친 이라고 누군가 얘기했어. 그러면 이 문장을 얘기함으로써 천사 같다. 이 천사라는 거는 얘가 목적이야? 아니야. 목적은 여친이야. 얘가 목적이라고. 천사는 뭐야? 여친이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를 표현해주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여친이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네 친구가 너한테 와 천사 같은 내 여친 이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누군가가 와 아니 당신은 와 역시 천사라는 것은 너무나 고귀한 개념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맞을까? 그게 아니라 이 사람 의도를 파악할 때는 당신 여친이 천사만큼 그만큼 좋다는 의미군요 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고. 즉 이렇게 얘기해서 뒤에 나오는 설명 있지. 설명. 이 설명 파트에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당신은 이 목적 즉 여친과 관련된 얘기가 들어가야 된다고. 여기도 들어가 볼게. 다에서 귀한 대우를 받는 삶을 그런 속성을 가진 부호의 깊은 장막 안으로 나타냄으로써라 돼 있지. 실제로 제일 요 두 개 중에서 표현은 뭐야? 이게 표현이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요거를 다른 걸 빗댄 거잖아. 그래서 얘는 수단이야. 수단. 귀한 대우를 받는 삶은 뭐라고? 얘가 목적이라고.
내가 원래 얘기하고 싶었던 것. 그러면 당연히 나트륨으로써 하고 나오는 뒷서술은 무조건 목적과 관련된 서술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는 거야? 인간과 가까운 공간의 적막한 분위기라는 것 자체가 이 표현에 불과한 수단에 불과한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에 대한 설명이라고. 아니 수단을 활용해서 어쨌든 목적을 강조해야 되는데 이거는 수단을 강조하는 꼴이 돼버린다고.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그 두 개를 이해하길 바랐고, 다시 아까 우리 원래 종이를 봐보면 방금 한 것들이 바로 여기 연결하다라는 거랑 수단과 목적에 대해서 해결했어. 오케이. 그 다음 거 이제 보기 맥락에 대해서 한번 보면 보기 맥락 전에 잠시만 이것도 쌤이 한번 얘기는 해주고 싶어가지고 이건 답이 2번이거든. 자, 요 같은 경우에는 이 세트에서 요것만 하고 갈게. 선지 간의 비교가 굉장히 중요했던 문제야. 적절하지 않은 문제거든. 우리 적절한 문제는 가장 방어적인 걸 찾는 건데 적절하지 않은 문제는 뭘 찾아야 되냐면 자, 적절하지 않은 문제는 오히려 반대로 공격적인 선지를 찾아야 돼. 근데 공격적이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이 5가지 선지 중에서 가장 공격적인 걸 찾는 거기 때문에 이 5개, 얘네 5개의 선지를 서로 비교해 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실제로 비교를 해보면 어떠냐면 일단 다 공통적으로 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근데 잘 봐봐. 1번 산을 본질을 잃지 않는 불변성을 지닌 것으로 인식하고 있군. 그 다음 3번 산을 머시기 한 다음에 함께할 대상으로 여기는군. 4번 산을 머시기 그리움의 대상으로 바라보는군. 5번 산을 현재 함께한 존재 여기면서도 지속적으로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존재를 인식하는군. 이렇게 되거든. 얘네 1번, 3번, 4번, 5번의 다 공통적인 건 뭐냐면 굉장히 그냥 산에 대해서 화자의 어떤 평가 또는 생각이 담겨있어. 그냥 딱 봤을 때 표면적으로 쟤는 저런 거 애 같아 라고 하는 건데 2번만 보면 얘는 뚱딴지 같이 어떻게 얘기돼 있냐면 인간의 덕성을 표면화하는데 집중하는까지 관형절이지. 근데 요거를 보기 전에도 적극적 의지를 지닌 존재로 여기는군? 아니 잠깐만, 너가 이 지문을 아까 읽어봤으면 알겠지만 이거 그냥 산 관찰하면서 산 좋아 아니면 또는 산 빨아주는 그런 시간 말이야. 그냥 산 관찰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이건 갑자기 얘를 적극적 의지를 지닌 존재로 부여를 하고 있어. 나머지랑 굉장히 비교가 되지. 그래서 얘는 혹시 만약 너 헷갈리더라도 2번을 찍을 수 있으면 좋겠어. 만약에 확실한 근거를 찾지 못하겠으면. 알겠지? 그래서 요런 것들 한번 잡아주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그 다음 거로 가볼게. 자 2015 구평인데, 자 우리 지금부터 이제 2015 구평 그리고 2014 수능 요거 두 개에서 보기만 가지고도 보기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줄게. 그 말인즉슨 보기 맥락을 활용하는 거 있지. 얘도 보기 맥락을 활용할 거야. 자, 보기 맥락을 활용할 거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중요한 보기여야 돼. 중요한 보기는 첫 번째, 뭔가 단정 짓는 서술이 있는 거 또는 뭔가를 구분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한 보기라 할 수 있단 말이지. 자, 여기서 볼게. 33번. 보기를 보면 이 시는 나무의 변화가 자기 부정을 통해서 일어나고 세상은 나무 스스로의 내적 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겨울에서 봄으로의 변화는 단지 외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나무 내부의 변화와 생성을 위한 전면적인 노력과 관련된 것임을 의미하고 있다. 일단 전반적으로 나무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이 변화가 어떤 변화인데? 일단 자기를 부정함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야? 내적인 힘으로 뭔가 점점 생성하고 가는 거 아니야? 변화와 생성. 쌤은
요런 것들 이 보기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파트인 것 같아. 근데 자, 여기에서 이제 선지를 한번 볼게. 선지를 봤을 때 답을 한번 일단 찾아볼까? 답은 4번이야. 왜냐하면 봐봐. 이 보기에선 계속 변화, 새로운 거 생성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지. 근데 4번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 마침내 끝끝내는 겨울나무가 마지막까지 겨울나무이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한다. 엥? 겨울나무가 자기 부정을 통해서 어쨌든 변화해서 새로운 걸 생성된다며. 제목도 겨울나무에서 봄나무로인데. 근데 얘는 마지막까지 원래 기존의 거를 그냥 유지하는 의지를 표현한다라 돼 있잖아. 딱 봐도 보기 모순이지. 근데 이거를 만약에 너가 보기에 있는 것들을 무시하고 보통 보기를 제일 먼저 읽고 작품 갔다가 그냥 선지를 바로 오잖아. 그럼 보기가 까먹을 수 있어. 그렇게 되면 보기 관점을 까먹게 되고 그럼 이 선지 자체와 지문으로만 판단이 되는데 선지 자체만 봤을 때 너무 맞는 말 같거든. 마침내 끝끝내라는 거는 뭔가 끝까지 뭔가 하는 것 같잖아. 그치? 그런 거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너가 꼭 이런 보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기의 맥락을 우선적으로 판단해주고 선지를 좀 판단해줘도 좋겠다는 거. 그 연습을 한번 이 문제 2014 수능에서도 한번 적용해 볼게. 자, 이것도 한번 보기를 확인해 봅시다. 낙화는 인간사의 이별을 꽃이 떨어짐에 비유함으로써 떨어지는 꽃, 그치? 청춘기 자아의 성장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아, 이거를 청춘기 자아의 성장 과정으로 봐달라는 거야. 오케이. 자아는 세계와의 관계 속에 성장의 가능성을 발견한다. 이 과정에서 자아는 시련에 부딪혀 자신이 갖고 있던 정체성의 변화를 겪게 되고 그러한 변화를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새로운 자아상을 확립하게 된다. 새로운 자아상을 확립해 나가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 대충 뭔가 그냥 한마디로 너가 보기도 사실 짧게 정해줘도 좋거든. 굉장히 주저리 나와 있지만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자아의 성장 과정. 난 이 얘기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치? 그러고 나서 이제 선지를 쭉 보는데 나 딱 바로 막 약간 마음에 안 드는 게 보이더라고. 2번. 제2연의 봄한철과 제5연의 곧 꽃답게 죽는다는 청춘기의 열정을 비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련에 부딪혀 열정을 잃어가는 자아의 모습을 보여주는 할 수 있군. 잠깐만. 말이 안 돼. 왜? 여기에서는 성장해 가면서 새로운 자아를 확립해 나간다며. 그치? 근데 이 선지에선 열정을 잃어가는 자아의 모습이라는 말 자체가 이 보기가 있는 문제에서는 성립할 수 없는 워딩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보기 맥락이 좀 강하게 주어진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품을 네가 제대로 못 읽었어도 풀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시간이 없다 해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보기 문제 한번 먼저 봐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혹시라도 네가 지문을 잘 읽은 것 같아도 보기는 꼭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 그런 걸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자, 넘어갈게. 자, 이거는 이번 2016 구평 문제인데, 자, 이걸 가져온 이유는 이것도 이제 보기 맥락이 좀 중요했던 문제가 있어. 그게 뭐냐면 여기 30번 문제. 얘는 생일생활에서는 비슷하게 분명 나올 수도 있어. 우리 수능 때. 그래서 얘는 좀 잘 체크해줬으면 좋겠고. 자, 우리가 방금까지 단정 짓는 보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지. 그치? 이거는 자아의 성장 과정이다. 아니면 변화 과정이다. 이런 것들, 이런 포인트에 좀 집중해달라고. 근데 이거 말고도 구분을 하고 있으면 보기에서, 그러면 그거는 확실히 구분을 해줘야 되는 거야. 여기서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봐봐. 가는 사대부가의 여성이 자연 사전놀이를 하는 상황을 나와 다른 사대부가의 남성이 강원에서 지는 상황을 보여준다. 일단 첫 번째, 얘네 가나다 작품 다 사대부가가 썼다는 거,
라는 공통점이 있어. 그러면 이거 보자마자 바로 중세의 세계관이 떠올랐으면 좋겠고, 근데 이걸 굳이 가나 다라고 동시에 보기를 안 주고 굳이 이거를 나랑 다를 묶고 가를 따로 준 이유는 이거를 구분 지어 주려는 어떤 교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거야. 그럼 뭐가 다를까를 봤을 때 성별이 다르구나. 아, 성별. 그리고 여기에서 너가 쌤이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어떤 고전에 대한 얘기를 떠올린다면 사실 성별에 따라서 예전 이 조선 시대에서는 굉장한 차이가 있었지. 차이가. 그렇지. 할 수 있는 일이 달랐어. 할 수 있는 일이. 여자는 규방이 있고 남자는 뭐 나가서 어떤 관직에 나아가던가 아니면 자연을 탐구하던가 그건 원래 남자 일이고 여자는 원래 규방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게 떠오른 상태에서 봤을 때 자, 1번 선질 볼게. 1번 가에서 시냇가에 정관을 걸어놓는 것과 나에서 앞내에 고기를 놨고 뒷매에 약을 캐는 것에서 일상적 생활 공간으로서 자연에 머물고자 하는 사대부의 모습을 엿볼 수 있군. 뭔가 정말 표면적으로 간단히 보면 공통점 얘기를 하고 있네 라 할 수 있지만 너가 뭔가 예민하게 선진 항상 예민하고 날카롭게 봐줘야 돼. 예민하게 본다면 이게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야 돼. 일상적 생활 공간. 일단 물론 지문에서도 사실 가 지문은 여자들이 평소에 그냥 규방이 있다가 정말 하루 딱 약속을 맞춰가지고 하루 정도 한번 놀러 갔다 온 거야. 일시적으로 다녀온 거지. 그래서 그걸로도 아웃시킬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문제는 보기를 통해서도 아웃시킬 수 있었다고. 여자잖아. 애초에 조선시대에서는 여자가 자연히 일상적 생활 공간이 될 수 없어. 조선시대의 여자의 일상적 생활 공간은 규방이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사실 정말 요거 다 판단하고 애들 엄청 헷갈려 했단 말이야. 이때 당시에. 너도 기억날 거야. 근데 요런 거 사실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알면 우리가 시간을 굉장히 많이 아낄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 꼭 한번 복습을 해줬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이제 2020 수능이랑 2022 유평을 통해서 이제 마무리 해볼 건데 2020 수능을 왜 꺼냈냐? 얘는 이제 얘도 사실 우리 이거 수업 시간 했던 거야. 자전거 도둑. 그래서 이건 빠르게 해볼게. 얘도 구분하는 보기거든. 근데 구분하는 보기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너무 보기에서 구분하는 걸 티를 내고 있어. 그래서 오히려 평가는 어떻게 냈냐? 지문 맥락을 통해서 문제를 걸었던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 서술의 서술가인 성인 나는 주로 세 가지 서술 방식을 활용한다 하면서 첫째, 둘째, 셋째 나눠진단 말이지. 이건 확실히 구분해줘야 돼.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이 각각 선지 안에서 보면 다 맞는 말이거든. 근데 얘네들 지문과의 파트끼리의 서로 정말 이 관계가 맞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던 거지. 답이 5번이었지. 5번을 보면 유년나로 시선을 제한하여 아버지의 행위와 묘사하면서 유년나의 심리를 함께 제시하여 독자는 그 심리에 공감하겠군. 이 선지 자체를 보면 굉장히 맞는 선지란 말이야. 그냥 요 설명 자체만 봤을 때는 요 앞뒤가. 근데 애초에 있잖아. 잘 보면 미음 파트 뭐지? 여기서 화자가 뭐 하고 있어? 관찰만 하고 있다. 눈물을 보이고 말았다. 이거 아버지의 눈물 보인 거고 감정이나 생각에 대한 얘기 하나도 없어. 근데 여긴 나의 심리가 제시됐다 했지. 이런 게 굉장히 억울하다고. 네가 나중에 승자 나왔을 때 너는 여기에서 어떤 게 내가 뭔가 잘못했나? 이게 어떤 거에 해당하지? 이런 거 개고생 겁나 다 해놓고 지문 가서 확인을 안 해가지고 이걸 틀려버리는 확실히 아닌 걸 할 수 있었는데 이런 것처럼 아무리 보기 문제라 해도 지문 맥락을 무시하면 안 돼. 그리고 지문 맥락 고려하는 거는 사실 모든 문학 문제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파트 중에도 하나야. 그래서 쌤 추천한 거는 조금이라도 애매해? 그러면 무조건 지문 가서 확인. 꼭 진짜 이건 꼭이다. 우리 약속을 합시다. 그리고 마지막 2022 6평에서는 이거는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여기서 이거 34번 문제의 답이 2번이었는데 이때 왜 2번이 틀렸었죠? 맞아요. 주름 잡힌 연륜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을 끊을 수 있는 속단이라는 의미로 재해석했다. 아니 애초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 없는 속성인데 그걸 어떻게 또 끊어?
보충을 하는 건 모르겠으나 끊는다고는 애초에 요 안에서 이 선지 자체에서 모순이 생긴다고. 오케이. 그래서 지문 맥락, 보기 맥락도 중요하지만 너희들이 급해진단 말이야, 수능장에서는. 그럴 때도 꼭 선지 자체는 잘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수능장에는 꼭 이거 있지. 요거에 대해서 오늘 기출들 꽤 많이 봤거든. 한 대여섯 개 본 것 같은데 그 각각을 떠올려줘. 네가 수능장에서도. 잠깐만 막혔을 때. 이 수단과 목적? 아까 그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 단정 짓는 거? 변화. 아니면 성장 과정. 그 기출. 이렇게 떠올려주면 너가 그나마 안심하면서 기존 페이스를 이제 복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얘기해주자면 수능 전에 2026 9평이죠. 올해 거. 그리고 2026 6평은 꼭 한번 특히 문학 적어도 문학 파트는 정리를 하고 들어가면 좋겠다. 알겠지? 그래서 이제 정말 진짜 찐막으로 문학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 우리는 사석에서 수능 끝나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보기로 합시다. 수고했습니다.